켤레의 구두로 남은 삶에 아홉 켤레의 구두를 아홉 켤레의 구두를 남기고 떠난 사내 권씨. 이 글의 중심인물 주인공이야. 그에게 있어서 이 아홉 켤레의 구두는 자존심이야.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라는 자존심이 있어요. 시작해 봅시다. 1970년 산업화 과정에서 궁핍한 처지에 내몰린 사람들의 삶과 소시민의 자기 반성을 그린 소설이다. 여기에서 자기 반성하는 소시민은 서술자 나야. 주인공은 권씨라면서요. 나가 권씨인가요? 아니요. 나는 관찰자야. 그러면 이 소설 1인칭 관찰자 시점이군요. 네. 부조리한 현실로 인해서 인물들에게 어떠한 갈등이 생기는지 파악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비극적인 삶, 소시민의 자기 반성적 성찰을 그린 소설입니다. 71년 발생한 80 성남 민권운동을 배경으로 현실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소외된 계층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여주면서 소설의 가치를 증명했다라는 의의를 지닙니다. 그럼 도대체 소설의 가치는 뭔데요?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비판하는 거지. 문학의 현실 비판적 역할과 윤리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곳과 함께 70년대 대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죠. 아까 내가 펴준 페이지가 거기야. 204페이지. 중편소설이고 세태소설입니다. 70년대. 현실 고발적이고 비판적이고 사실적입니다. 이게 바로 소설의 사회문화적인 기능이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가난한 이들, 그들의 대표 권씨의 삶과 권씨가 전과자가 되는 부당한 삶을 보여줍니다. 1인칭 관찰자라고 했잖아요. 서술자인 나가 권씨의 모습을 관찰하며 그의 심리를 분석합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 실제로 있었던 80 성남 광주 대단지 민권운동을 배경으로 삼습니다. 인물을 전형적으로 묘사해서 권씨는 산업화 시기 도시의 소외계층을 대변합니다. 제목에 구두 들어가서 그냥 빨간색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소재로 인물의 성격과 처지를 드러냅니다. 이 소설은 리얼리즘 문학,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실주의 문학이고요. 사실주의 문학을 쓰는 분들의 생각은 뭐냐? 문학은 현실의 반영이다. 전형적인 인물을 내세운다. 전형적인 인물이 뭐예요? 구체적이지만 특정한 계층의 일반성을 띠고 있다. 특정한 계층에 대표한다. 그러한 인물로 그려냅니다. 70년대에는 이러한 고달픈 민중의 삶을 이야기 많이 했고요. 80 성남 민권운동, 여기 천천히 읽고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죠. 1분 드릴게요.
네, 뒤로 넘어오시죠. 그냥 집 없는 사람들 죽어라 죽어라 했던 거예요. 교사인 나, 오 선생은 1인칭 관찰자. 괄호 열고 소시민 대표야. 단대리 시장 근처에서 새빵살이 하다 무리를 하여 성남의 고급 주택가에 집 한 채를 장만한다. 새를 놓는 문간방에 이런 느낌이에요. 집이 있고 대문이 있지. 집주인이 사는 안채 화장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장독대 있고 여기에 그냥 허름하게 집 두 칸 세 칸 만들어 놓는 거야. 여기에 이제 새를 주는 거지. 그게 문간방이야. 새를 놓는 문간방에 권 씨가 임신한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이사 온 이후 권 씨가 이 소설의 중심 인물. 이순경이 학교로 찾아와서 전과자인 권 씨의 동태를 살펴달라고 부탁한다.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너네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전과자거든 이라고 경찰이 와서 알려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지금 이 시절에는. 어느 날 나는 대여섯 켤레나 되는 구두를 보고 보통에서 훨씬 벗어나 있는 실력으로 광을 내는 권 씨의 모습을 보게 되고 빨간색 대여섯 켤레나 되는 구두 광을 내고 있어. 구두만큼은 소중히 여기고 있어. 왜? 구두는 권 씨의 자존심이거든. 지나는 길에 들렸다는 이순경에게 권 씨가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두었다라는 소식을 듣는다. 그 후 나는 학생들 가정 방문을 가는 길에 구두를 신고 사무원 복장으로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는 권 씨와 마주칩니다. 도시 빈민이야. 도시 노동자지. 그날 밤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권 씨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다. 광주 대단지 개발이 시작되었을 때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철거민의 입주권을 샀어. 지상낙원 건설이 공약을 남발하던 선거철이 끝나자 서울시 경기도 모두 입주자를 압박하며 권 씨를 포함해 주민들이 집을 잃고 쫓겨날 처지가 되었던 거지. 당시 사회의 부조리함을 드러내는 거죠. 투쟁위원회가 조직되고 억지로 조직위원회 감투를 쓰게 된 권 씨는 최후 결단의 날에 혼자서 서울로 도망치려다 한 무리의 청년들에게 붙들려 일장 설교를 듣게 되었다. 사실 예전에 초반에 권 씨는 기회주의적이고 소극적이야. 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데모하고 투쟁하고 그런 성격 아니에요. 이거야. 권 선생님, 저쪽으로 가실까요? 처음 아는 채 했던 예의 이전의 그 청년이 그에게 귀옛말을 했다. 그가 가장 두렵게 느끼는 건 몽둥이가 아니라 친절이었다. 청년은 웃음으로 그를 묶어 도로변 잡초 더미까지 손쉽게 연행해 갔다. 끌고 갔어. 거기에서 일장 설교를 늘어놓기도 했다. 청년이 권 씨에게 설교를 하는 거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라고 말끝마다 전제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야, 아는 놈이 너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겠다 이거야? 너 그러니까 평생 소시민으로 권력자 밑에서 빌빌대면서 사는 거야. 청년은 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먹고 마시고 춤추고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 서울의 유한계급 여기 생산은 하지 않으면서 소비한 재산으로만 소비하는 계층. 그러니까 일 안 하는 돈 많은 사람들. 유한계급과
대단지 안의 처참한 생활상을 침이 마르도록 대비시킴으로써 대단지 안의 생활을 대비시킴으로써 아직도 잠자고 있는 그의 사회적 지각을 새나라의 어린이처럼 벌떡 일어나게 하려는 수작인 줄은 짐작은 하는데, 이 청년이 나한테 말을 하는 이유가 나의 의식을 깨어나게 하고 사회 문제를 이해해라 라는 목적으로 얘기하는 줄은 알겠는데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면 이런 판국에서도 저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의 설교가 웬만큼 청년의 자신의 선교가 웬만큼 먹혀들었다고 판단했던지 그를 이끌고 가파른 산등성이를 질러 단지 중심부로 간다. 바로 저기 저 부근이었어요.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부분, 확실히 이러한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를, 권씨의 이야기를 서술자인 나가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이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역순행적 구성인 거야. 이 소설은 역순행적 구성이군요. 우리 방금 배운 뿌리에게는 시간적 구성이었었는데, 그는 바로 우리 방 들창 쪽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안방 아랫목에 앉아서는 그가 가리키는 저기가 어딘지 가늠키 어려웠다. 우리 내외의 나의 부부, 나와 내 마누라의 얼굴이 실감한 사람답지 않게 맨송맨송한 걸 알아차린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가 싶더니 어느새 마루로 뛰어나가고 있었다. 그래, 니들은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 기분을 몰라. 덩달아 내가 뛰어나간 것은 순전히 그를 붙잡기 위해서였다. 언제 들어왔는지 마루 끝 현관 부근에 권씨의 일가족이 오버록이 몰려서 차례로 뛰어나오는 우리를 빤히 보고 있었다. 아비, 권씨를 보자마자 새끼들, 아들 둘 있다 그랬죠? 대번에 울음을 터쳐 나왔다. 잔뜩 부른 배를 지금 임신 중이지, 셋째를. 마루에 내려놓을 듯한 자세를 취한 권씨 부인은 홍당무가 된 채 남편을 그저 멀뚱히 쳐다볼 따름이 없어. 울 거 없어. 너그 아비 아직 안 죽었어. 나 자존심 있어. 이거야. 걱정하지 마. 가장으로서 자존심 지키는 권씨.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하는 말이다. 인물의 성격을 간접 제시하고 있군요. 가장으로서의 채통 같은 것을 다분히 의식하는 목소리로 그가 낮게 말했다. 내친 걸음에 아들, 딸들 울음의 틈소리를 뚫고 마당까지 나가 말은 똑바로 하면서도 걸음을 비틀는 것이 취했지. 아마 평형을 잃지 않으려는 그의 의지가 혀 아래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저기 저쯤이었어요. 방 안에서보다 훨씬 자신이 붙은 소리로 그가 재차 설명했다. 언덕 아래 한참 거리에 덜컥 쏟아부은 불빛의 무리가 그가 가리키는 손끝에서 놀고 있었다. 여기에 이 불빛의 무리에는 뭐가 있을까? 새로운 도시가 있는 거예요. 신도시가 있는 곳이야. 어른들끼리 싸우느라고 그러는 게 아닌 줄은 벌써 알아차렸지만 아이들은 계속 울었다. 저것 좀 보라고 청년이 갑자기 소리칩디다. 그렇잖아도 난 이미 보고 있었는데요. 빗속에서 사람들이 경찰하고 한창 대결하는 중이었죠. 지금은 새로운 도시가 들어섰지만 과거에는 사람들이 경찰과 대결하는 거야. 너 여기 새로 아파트 지을 거니까 여기에서 나가라는 경찰과 우리가 살 곳은 여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최루탄에 돌 던지면서 맞서고 있었죠. 굉장히 격렬하게 투쟁했습니다. 청년은 그것이 마치 자기 조화 속 그려진 그림이나 되는 것처럼 기고만장합디다만 솔직히 말해서 난 비에 젖은 사람들이 똑같이 비에 젖은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게 맘 편하진 않더라고요.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비에 젖은 사람들, 쫓겨나야 하는 주민, 똑같이 비에 젖은 사람들, 경찰.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그 모습이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았어요. 그것보다 다른 걱정이 있었으니까요. 이 친구가 여기까지 끌고 와서 날 어쩔 것인가? 도망가려고 해서 나를 죽여서 묻으려고 하나? 그런데 잠시 지켜보고 있는 사이에 장면이 휙가닥 바뀌어져 버립니다. 3륜차 한 대가 어쩐지 길을 잘못 들어가서 그만 소용돌이 속에 파묻힌 거예요. 주민들과 경찰들이 최루탄 쏘고 돌 던지고 치고받는 사이에 3륜차 하나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 틈으로 끼어드는 거야. 왠지 모르겠는데 3륜차 한 대가 어쩌다 길을 잘못 들어서 소용돌이 속에 파묻혔죠. 대모를 피해서 빠져나갈 방도를 찾느라 요리조리 함부로 대가리 디밀다가 벌렁 자빠져 버렸어요. 3륜차 하나가 벌렁 자빠져 버렸어. 그랬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와? 누렇게 익은 참외가 와르르 쏟아지더니 길바닥을 구르죠. 경찰 상대하던 군중이 돌멩이질 멈추고 참외째구로 달려들었디다. 왜? 그동안 먹는 게 시원찮았거든. 한 차분이나 되는 참외가 눈 깜짝할 사이에 동이 나버렸죠. 진흙탕에 떨어진 것까지 주워서 어적어적 깨물어 먹는 거예요. 아, 이 정도로 배가 고픈 상황에서도 시위를 하고 있었어? 이 사람들 진짜 절망적이고 절박한 사람들이었구나.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가면 안 돼. 나 한 명이라도 힘을 더 보태줘야 되겠어. 라고 생각해. 심각한 대치 국면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지며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 그래서 권 씨가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해. 그러다가 이제 전과자가 된 거지. 먹는 그 자체는 아름다운 장면이 못 됐어요. 다만 그런 속에서도 그걸 다투어 주워 먹도록 떠받치는 그 무엇이 무시무시하게 절실할 뿐이었죠. 주워 먹게 떠받치는 그 무엇, 사람들의 절박함이지. 야, 이건 정말 나체화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나체로 있구나. 인간의 본성, 절실한 생존 문제구나. 가슴에 팍 와 부딪혀 옵디다. 나체, 사람들의 본성, 생존 욕구, 사람들의 생존에 대한 욕구를 확인한 이후 그 이상 그 사람들하고는 종류가 다르다고 주장해온 근거가 벼랑간 흐려지더라고요. 나도 저 사람들이랑 똑같이 동질감을 느껴. 내가 맑은 정신으로 나를 의식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가 전부였고 충격받아서 시위에 가담했어. 권 씨가 태도 변화를 보이게 된 계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진흙탕에 떨어진 참외 주워 먹는 모습에 태도를 변화하게 됐지. 그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계속할 눈치가 아니라서 나는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 뒤로 권 선생 어떻게 됐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뭘 물어보고 양해를 원합니까? 권 씨, 사흘 후에 형사가 출판사로 찾아와서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전과자 됐지. 경찰에서 증거하는 사진을 보고 놀랬죠. 버스 꼭대기에 올라있고 석유 깡통 들고 강목을 휘두르고 내 얼굴이 분명한데 나로선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고
시위의 주동자가 되어 있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출판사 사장인데 전과자 데려다 쓰겠어요? 쉽지 않지. 이렇게. 권씨가 전과자 사정을 털어놓은 후 권씨 부인의 배는 점점 불러온다. 권씨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공사판을 전전하고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권씨를 걱정하는 나와 나의 아내에게 염려 말라며 큰 소리를 친다.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말 그대로 돈이 없어서 그래. 근데 이 시절에 그냥 자연분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애가 뒤집혀 있거나 제왕절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되는데 돈 없으면 수술도 못해. 여기 뒤에 의사 새끼 하나 나오는데 돈 가져오기 전에는 절대 수술 못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놈이 하나 있을 거거든. 사람이 중내산에 하는 상황인데도. 권씨는 어느 날 밤 자정이 넘어 부인의 진통이 극에 달하자 부인을 업고 병원으로 가고 권씨는 학교로 나를 찾아와 산모 태아가 모두 위험해 빨리 손 써야 한다. 10만 원만 빌려달라 라고 하는데 크게 부담을 느끼고 한동안 망설인다. 바로 이게 소시민적 태도인 거지. 돈 빌려주겠어? 보통은 돈 안 빌려주죠. 왜? 권씨가 직업도 없이 이리저리 있고 애 낳는 저 10만 원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뭘 믿고 돈을 빌려줘? 라고 생각했다가 아 맞다. 권씨 우리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지. 보증금 있잖아. 지금 돈 빌려준 거 10만 원 나중에 집 방 빼서 나갈 때 보증금에서 뺏어주면 되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거예요. 다음 페이지. 빌려만 주시면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권씨, 절박해. 반드시 갚는 조건인을 강조하며 성경책 위에 오른손 얹고 말하듯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그가 알맞게 나를 일깨워줬기 망정이지 안 그랬다라면 10만 원 빌려달래는데 나 지금 돈이 10만 원이 없는데 어디서 돈을 만들어서 빌려주지?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다라는 사실을 생각 못할 뻔했다. 맞다. 권씨한테 돈 빌려주면 이거 무조건 못 받지. 끼니조차 감당 못하고 사는 주제에 맞벌이 아니면 어디다 간간히 얻어 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일 가지고 어느 해에 빚을 갚을까?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책임 10만 원. 책임 돈 못 돌려 받아. 동정 돈 빌려줘. 받지도 못할 돈 빌려주는 거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쯤이면 이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권씨가 두 말 못하게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 계산적이고 냉정해.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과요. 지금 내 형편에 형편은 어렵고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 서겠다라고 약속할 테니까 권 선생도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야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지. 거절한 이유는 돈 빌려줬다가 못 받을까봐.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그는 눈치를 챈 모양이다.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착하디 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라고 하면서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권씨 착한 사람이에요. 라며 인물의 성격을 간접 제시해 주고 있는 거지.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기를 바라고 어리석은 사람 어떻게 돈 받기 전 수술을 먼저 하는 그런 사람일 거다라는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병원 원장은 나한테 수술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돈 가져오면 수술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얼굴에 진땀이 흐르는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이 와중에서도 왼쪽 바지가랑이 뒤에다 두어 번 문질렀어. 구두 신고 있다가 이렇게 구두를 이게 바지에 닦는 거야. 이 와중에서도 구두를 닦고 있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심정. 그 다음에 이 와중에서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 지키는 행위.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썰면처럼 두툼한 입술이 선잠에서 깬 어린애처럼 움찔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 듯 싶었는데 아이 치사한 새끼 집주인이면 돈도 좀 있을 거고 그 10만 원을 못 빌려줘? 이렇게 좀 나한테 욕이라도 할지 모르겠다라고 예상했었는데 이내 돌아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하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류의 원망의 말이 날아와 내 이마에 탁 들러붙을 순간을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권씨가 또 하는 말은 뭐야?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말이야.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 지금은 또 큰일 나지만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들 돈 엄청 받아가고 그랬거든요. 그걸 촌지라고 그랬어. 잘 보아주라는 뜻으로 건네는 약간의 돈.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넣던 어느 학부형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 언덕을 내려갔다.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만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이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은 그냥 나의 느낌이지. 내 눈에는 그렇게 비쳐 보였다. 산 곱팽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나는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한번 돈 마련해 볼게요. 죄책감을 느껴서 그래. 돌팔매질 하다 말고 뒤집어진 3륜차로 달려들어 아귀아귀 참외를 깨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씨처럼 이건 완전 나체화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팍 들었다. 자, 여기 칠판 잘 봐. 권씨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완전히 나체화라구나 라고 생각했고 나는 권씨를 보면서 저게 권씨의 나체구나 라고 느끼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에게 일정한 빚을 지고 있음을 번뜩 깨달았다. 보증금. 전셋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다. 왜 좀 더 일찍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래, 권 씨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으면은 나중에 아우 아파. 전세 보증금 안 되돌려주면 되잖아. 이렇게 명분과 방법을 깨달았지. 원산부인과에서는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권씨 불러다 돈을 준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들고 권씨 아내가 입원한 병원에 내가 간 거야. 근데 권씨는 그 사실을 몰라.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후려낸 가불,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닥치는 대로 털어서 마련한 10만 원을 건네자 금태의 마비츠 안경을 쓴 원장, 그냥 비싼 안경 쓴 원장이 바로 마취 의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시했다. 돈 받아야만 수술하는 비인간적인 놈이야. 원장은 내가 권 씨와 아무런 척분, 친척 관계도 아니고 다만 새빵 주인인 걸 알고도 혀를 찼다. 에휴,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네요. 보증금 마련에 오랬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 여태 얼굴을 안 비치지 뭡니까? 라면서 권 씨 10만 원 못 구해와 무능함을 비난하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의사를 빚고 와.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네요.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아마 여러 가지일 겁니다. 애를 꺼내면 수술해서 꺼내는 게 아니라 돈 받아야 꺼내야 됐었냐? 이 나쁜 놈아? 비난하고 있는 거지. 근데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의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랬으나 속물적인 태도를 비꼬는 것을 알아차기를 바랬으나 유감스럽게도 금태 안경의 상대방은 한 차례 너털 웃음으로 그걸 간단히 뭉개버렸다. 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거지. 나는 이미 죽은 게 아닌가 싶게 사색이 되어 완연한 권씨 부인이 들것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가는 걸 거들었다. 생명을 꺼내고 셋째 아이죠. 그 생명을 수용했던 다른 생명까지 권 씨의 아내까지 암양해서 호송해서 건지는 요란한 수술치고는 너무 쉽게 끝났다. 이렇게 쉽게 끝날 수술을 돈 안 가져왔다고 계속 미루고 있어? 나쁜 새끼.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우리 집 동준이 나의 아들을 얻을 때처럼 줄담배질로 4대인가 5대 붙이고 나니까 인물 소리가 들렸다. 아우 진짜 권씨 부인한텐 별일 없나? 초조해야 돼. 간접 제시. 이거 진짜 웃긴 거 알아요? 병원이야. 여기가 수술실이야. 문이 있고 수술실로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에 긴 의자가 앉아 있어. 여기 병원 아니야. 실내야. 애 낳는 산부인과야. 여기에 애기 아빠들 앉아서 담배 피고 그랬어. 옛날에. 이렇게. 버스에서도 담배 폈었어요. 버스 안에서도 옛날에. 상상도 하기 힘들지. 비행기 안에서도 옛날에 담배 폈었어. 진짜 옛날에. 어이없지. 암튼 그랬다고. 여기에서 담배 핀 거야. 고추예요 고추 아들이네. 수술을 돕던 원장 부인이 나오며 처음 울음을 울었던 순간 내가 점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했다. 진짜 보호자 상대하듯 원장 부인이 내게 축하를 보내와서 나도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지 않을 수 없었지. 잠시 후에 나는 포대기에 쌓여 밖으로 나온 권지용 씨의 차남, 권기용 씨, 권 씨의 차남을 대변할 수 있었다. 제 어미 배를 가르고 나온 놈답지 않게 얼굴이 두툼한 게 속없이 잘생겼다. 엄마 배 가르고 나왔다. 제왕절개. 풍기는 선입견에 어울리게 목청이 크고 우렁찼다. 병원 건물을 온통 들었다 놓는 억세디 억센 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내 아들 동준이를 낳던 날의 감격을 고스란히 빠져들어갔다. 아, 내가 우리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도움을 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 권 씨에 대한 나의 태도의 변화. 돈 못 받을 수 있어. 냉정하게 거절. 아니지. 저 뒷모습을 보니 연민과 동질감을 느끼는군. 그래.
보증금에서 까면 되지 뭐. 어디가 있어? 그러면서 돈 갖다 주면서 병원장 비판하고 이게 아이구나 감격을 느끼죠. 병원장은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비정하고 속물적인 인간이었었던 거야. 이렇게.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것은 공교롭게 그날 밤이었다. 내가 대신 수술비 내준 날 밤. 여러분들 이미 눈치챘겠지만 이 강도 누구야? 권씨야. 근데 아까 권씨 엄청 착하고 순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 사람 진짜 강도짓 잘할 수 있을까? 못할걸? 너무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어떻게 술 먹고 반쯤 꽐라가 된 상태에서 강도짓으로 와. 난생 처음 당해보는 강도였다. 누군가가 내 어깨를 흔들어내고 있었다. 이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자는 방이야. 내가 있고 아들 동준이가 있고 아내가 옆에서 누워서 자고 있고 여기에 문이 있고 이 문으로 강도가 들어온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강도가 나를 깨웁니다. 자꾸 누군가가 내 어깨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사실 강도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뭐야? 여기 뒤에 있는 뭐 장롱이나 뭐 이런 거 서랍장에서 귀금속 통장 이런 거 돈 될 만한 거 들고 나갈 때까지 얘네가 안 깨어나는 게 최고야. 강도 입장에선. 근데 나를 깨워. 귀찮다고 뿌리쳐도 잠자코 계속 흔들어. 그게 내 식구, 동준이나 내 아내가 아님을 깨닫고 눈을 놀라서 번뜩 떴을 때 나는 빨간 꼬마 전구 불빛 속에서 복면의 사내를 보았다. 똑바로 내 목을 겨누고 있는 식칼의 서슬도 보았다. 내가 자다가 일어나 있었더니 칼이 내 목에 들어와 있어.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강도짓 하면서 술 먹고 온다고? 이 정신 나간 놈이지. 조명 빛깔을 감안해서 붉은 빛을 띤 검은 계통의 보자기 복면 위로 눈자 위가 지금 취해 있음을 나는 재빨리 간파했다. 강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려니까. 나 이외에는 더 깨우고 싶지 않은지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어. 나는 일어나고 싶었지만 도무지 일어날 수는 없었지. 그런데 식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고 있어. 강도가 떨고 있어. 만약에 강도가 나를 찌른다면 저거 일부러 찌르는 게 아니라 떨어서 나를 찌르는 걸 거야. 무척 모자란 강도였다. 강도에 대한 나의 평가. 그 다음, 복면을 써도 우리는 뭘 볼 수 있어? 눈은 볼 수 있지. 상대가 그 방면의 전문가, 진짜 제대로 된 강도가 못됨을 금방 알아차렸다. 진탕 마신 술로 용기를 북돋았을 텐데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착하게만 타고 태어난 천성을 어쩌지 못해 나를 퍽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까 권 씨의 눈이 너무 착해 보였다. 그 장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술로 간을 키우지는 않고는 남의 집을 못 넘어. 강력 범죄를 도모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부터 미역국이다. 야, 네가 그 성격의 강도 짓을 한다고? 너 강도 탈락. 일어날 테니까 칼을 약간만 뒤로 물러서 주시오. 강도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강도, 내놔. 얼른 내놓으라니까. 내가 다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강도가 속삭였다. 하라는 대로 하죠. 하지만 당신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일이 강도짓이 수월할 겁니다. 이렇게 내가 너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협조해.
잔뜩 의심을 품고 쏘아보는 강도를 향해 나는 뒷붙였다. 집안의 현금은 변변찮소. 화장대 위에 돼지 저금통, 장롱 서랍 속에 마누라가 쓰던 돈이 약간 있을 거요. 화장대 위에 저금통, 장롱 서랍 속에 돈 들었어. 그냥 빨리 돈이 있는 거 알려주는 거야. 그거밖에 돈이 될 만한 건 당신이 알아서 챙겨가시오. 강도가 더욱 의심을 두고 왜 내가 너무 잘 협조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의심스럽지. 경거히 가볍게 움직이려 하지 않아서 나는 조금 신경질을 부려보았다. 그냥 짜증을 내는 거야. 마누라께서 한바탕 소리 벌여야 소리 지르고 동네 사람들 몰려오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어? 난처해지기 전에 나를 믿고 일러주는 대로 하는 게 당신한테 유리해. 칼든 강도에게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어. 한 차례 심하게 호흡을 뽑은 다음 강도는 다음 결심을 했다는 듯 이부자리를 돌아 화장대 쪽으로 향했었다. 아까 얘기했었지. 나가 있었고 동준이 있고 아내가 있다라고 했었죠. 강도가 이렇게 여기 뒤에 화장대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근데 미치겠다. 강도 짓을 하면서 남의 집 들어가면서 구두까지 벗고 양말바람에 들어온 강도. 그러니까 여기 앞에 강도가 신발 벗고 들어왔어. 이거야. 강도의 발을 보고 그때서야 알 수 있었다. 강도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와들와들 떨리는 다리를 옮기다가 부주의하게 동준이의 발을 밟았어. 가운데서 자고 있는 동준이 발을 밟았어. 그럼 동준이 어때? 깨야지. 그랬는데 동준이가 갑자기 칭얼거리니까 옆에다가 칼 내려놓고 어저께를 토닥토닥거려. 이렇게. 아니야, 괜찮아. 자, 그냥 계속 자. 이러고 있어. 녀석이 도로 잠들기를 확인하기를 기다려 그는 복면이로 칙칙하게 담이 뺀 얼굴을 들이밀고 내 위치를 훌쩍 확인한 다음 작업에 들어가. 너무 귀여워 강도가.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잠깐 내려놓은 칼을 내가 다시 챙겼어. 내가 들고 있어. 웃음을 참은 채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동을 시종 주목하고 있던 나는 상체를 움직여 동준이 잠재울 때 이부자리에 떨어뜨린 식칼을 접어들었고 이제 완전 상황 역전이지. 칼은 내가 들고 있어.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됐는지 알겠네. 강도짓 해본 적 없지? 놀리는 거지. 그리고서 내가 이 칼을 강도한테 다시 주어. 왜? 저 강도는 절대 우리 식구를 해칠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게 강도 입장에서는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어.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한 만큼 놀라고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며 칼을 받아가라고 눈짓을 했다. 겁에 질려 망설이다 내 재촉을 받고 후다닥 달려들어서 다시 내 목을 겨누고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된 걸 일찍이 간파했기 때문에 칼을 되돌려 준 걸 후회하지 않았지. 그리고 그 칼을 옆에다가 차면서 어떻게 그 칼을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사용할 의도가 없어. 몹시 자존심 상한 표정이 되었다. 도둑 맞을 물건 하나 없는 주제에 깐죽거리기는. 아,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우리 집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지나치죠. 야, 누구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어? 피치 못할 사정. 아내 수술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거지.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되게 그래요. 가령 누군가가 식구 중에 몹시 아프다던가 빚에 몰려서 뭐 그런 게 피치 못할 상황이죠. 권 씨는 이 대사 들으면 무슨 생각할까? 이 새끼, 내 마누라 아픈 거 알고 있어? 내가 권 씨인 거 아네? 이 자식 내가 누군지 알고 있네? 이렇게 느끼는 거지. 다음 페이지.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내 정체를 들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보면서 정체 들킨 것도 자존심 상하는 거야. 허둥지둥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내 옆을 지나갈 때 역겨울 만큼 술 냄새가 풍겼지. 그가 끌고 나가는 것은 갈기갈기 찢어진 자존심일 거야. 지금 나의 행동 때문에 저 사람 사실 자존심 상했겠지. 애당초 의도했던 바 그냥 돈 몇 푼 주고 가쇼. 나는 당신이 누군 줄 모르니까.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낭패하게 만들었어. 권 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 그러면서 이 말 한마디 더 했으면 안 되는데 어렵다고 꼭 외로운 법은 없어요. 누가 압니까?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던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도와주었을지 내가 당신의 수술비 내줬어.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서 자. 어디 또 어설프게 딴 데 강도짓 하러 가지 말고. 그랬더니 권 씨가 이야기합니다. 개수장마, 그따위 이웃, 어려움을 당신, 나의 어려움을 덜어줄 이웃은 없다라는 걸 난 똑똑히 봤어. 이제 아무도 압니다.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 그리고 아내의 수술비를 내가 내준 걸 몰라. 그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뭐라고? 구두. 그 구두를 보기 위해서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꾹 참았어. 왜? 그의 구두가 깨끗하다면 아직까지는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야. 그의 구두가 더럽다면 자존심마저 무너진 거야. 이 사람 진짜 어디 가서 자살할지도 몰라.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 현관문을 내려서부터 부주의하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집이 있죠? 대문이 있어요. 지금 나의 방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권 씨의 방이 대충 요쯤에 있어. 권 씨의 방 아까 그릴 때 여기에다 그렸지. 그러면 권 씨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거잖아. 어디로 가야 돼? 나 강도인 척 해야 되니까 일로 대문으로 나가야 된다고. 근데 권 씨가 자기도 모르게 일로 들어가려고 그래. 현관문을 열고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 강도짓을 하렸다라는 걸 망각하고 엉겁결에 자기 새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그의 실수 어떤 일, 문간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을 훗날의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치였다. 내가 말합니다. 아, 거기는 아니고 대문은 저쪽이요, 여기요. 근데 이 말에 권 씨는 엄청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거지. 아까까지는 한 98% 정도였는데 지금은 100%야. 집주인, 오 선생이 내 정체를 아는구나. 문간방 앞에 망연히 서 있다가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지.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이 정도면 거의 자백이야.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야.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이게 왜 자백이야? 아까 돈 빌리러 갔다가 안 빌려준다고 했을 때 이 대사 했었거든. 누가 뭐라 그랬나?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 대문 열고 진흙처럼 어둠으로 삼켜져 버렸어. 대문 안 잠갔지. 그냥 걸쳐만 놓고 들어오면서 문간방에 권씨가 아직 귀가하지 않았음. 이제 여기 방을 내가 보는데 아내는 지금 방금 낳은 애랑 병원에 있죠. 권씨 나갔지. 권씨 아들이랑 딸 애 둘만 있어. 그냥 잘 있나 애들은 걱정돼서 가보는 거지. 어미업이 없는 오누이만 새우잠을 자고 있었다. 아내가 잠옷바람으로 팔짱을 끼고 현관 앞에 서 있었지. 뭔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잃은 물건은 하나도 없다. 돼지 저금통도 화장대 위에 그대로. 그러니까 정말 아무 일도 아니지. 다시 잠일들기 전에 아내에게 사실은 오늘 권씨 수술비 내가 대신 내줬어. 비로소 얘기했다. 아무 말 없다가 아내는 벽 쪽으로 슬그머니 돌아 누웠다. 아내는 맘에 안 드는 거지. 돈 떼일 염려는 없어. 전셋돈 보증금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군요. 아내가 얘기하지. 아내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 누웠다. 나는 우리 집에 들어왔던 어리석은 강도 권씨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다. 아내는 지금 우리 방에 강도가 들어온 걸 모른다. 아무리 그래도 칼 들고 들어온 강도라고 못 살아 여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 권씨를 평소처럼 대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지. 권씨에게 내가 한 행동 수술비 내준 거 안심. 권씨를 안심시키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권씨의 실수를 지적해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때? 나는 권씨의 자존심을 지켜주기로 했지만 결과적으론 자존심 상해서 집 나가 돌아오지를 않아. 예. 즉, 내 의도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튿날 아침까지 권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려보았다. 수술 보증금 구하러 병원 문 밖에 나선 이후 권씨가 거기에 재차 발걸음한 흔적은 어디에도 볼 수 없고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권씨는 오지 않지. 행방불명되었어. 빨간색. 본의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졸렬했음이 확인이 되는 것이었다. 요렇게 화살표. 여기로. 복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권씨를 대뜸 알아차렸지. 아침에 술 깬 권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할 수 있게 하려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아무 일 없듯 병원에 찾아가서 권씨의 아내와 셋째 아이를 만나기를 기대했지.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게 후회됐었어. 왜? 그의 구두가 깨끗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도 됐었거든. 자존심은 있으니까 아직.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준 게 마음에 걸렸어. 어떤 근거인지 몰라도 구두 손질 정도에 따라서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 담겨져 있으면 자존심은 세워진 거고 그런 안심에도 좋은 거지. 마지막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걸 가로막은 그것이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랬었을까? 다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약간 좀 짜증날 수도 있어. 이렇게. 아내가 병원에 다니러 가는 편에 그래도 착해. 아예 무시하지는 않아. 이렇게. 아이들을 죄다 딸려 보낸 다음 문간방을 살펴보았다. 방을 내준 이후로 낮에 내부를 둘러보긴 처음인데 아이고 권씨네 집이 어때? 살림살이가. 세간이라곤 이불 몇 개, 밥그릇 냄비가 전부였어. 굳이 단서가 될 흔적을 찾자면 그건 구두인데 집에서 가장 값나가는 세간의 자격으로 장롱 따위가 자리 잡고 있을 자리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장롱도 없어. 9켤레의 구두가 사열받는 병정들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 구두를 방 안에다가 보관하고 있었어. 정갈하게 닦인 거 6개, 먼지 쓴 거 3개, 9개 권씨가 신고 나간 거 10켤레 중에 마음에 드는 7켤레를 한꺼번에 골라 손질해서 매일 갈아 신을 걸 한 주일 동안 해온 모양이다. 잘 닦여진 것 중에 비어있는 하나 권씨가 신고 나간 걸 생각하며 그 한 켤레의 구두 권씨가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걸 알딸딸하게 깨달았다. 구두라는 일부를 통해 권씨 전체를 나타내죠. 쓰여있는 표현법, 대유법. 대표를 뽑아 비유하는 거요. 권씨 행방불명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건 건 처음이자 마지막. 이순경을 전화로 불렀다. 이렇게. 그러면서 끝났는데 권씨 어떻게 됐을까? 결국엔 돌아왔을까? 모르겠어. 근데 저는 돌아왔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새끼와 마누라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좀 돌아는 왔을 것 같다. 하지만 확실치 않아. 열린 결말. 권씨가 행방불명되었다.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여운을 남겨줍니다. 그 정도 느낌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됐을까요? 9켤레의 구두는 비참한 처지와 부재를 상징하고요. 한 켤레는 행방불명된 권씨를 상징합니다. 그 정도. 217페이지에서는 뭐 딱히 보실 것 없고요. 다음 218페이지. 나 오선생, 관찰자, 서술자, 권씨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체크하죠. 나던 권씨던 둘 다 전형적인 인물이야. 둘 다 전형적인 인물이야. 권씨는 주동 인물이고요. 따로 뭐 반동 인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어쨌든 권씨와 나 사이엔 갈등이 있기는 있어. 돈 빌려 달라 말라. 강도로 위장해 왔다. 그 사건들. 그래서 다음 부분을 읽고 두 사건의 유기적 관계를 살펴봅시다. 진흙탕에 떨어진 참외를 먹는 사람들을 보며 권씨가 이건 정말 나체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 돈 빌리러 온 권씨의 부탁을 거부하면서 저 사람도 내 앞에선 완전히 나체화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위로 올라옵시다. 이거는 외우는 거예요. 진흙탕 속의 참회. 그거를 먹을 정도로 철거민들은 비참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 저런 사람들을 버리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빠지면 안 되겠다. 권씨가 시위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권씨는 참회를 향해 몰려든 군중을 보며 정말 저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은 처지지 라고 생각하죠. 이건 정말 나체화구나. 벌거벗은 인간의 모습이구나. 오 선생은 돌아가는 권씨를 보면서 나체화된 사람들을 떠올린 거지.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깨달은 거야. 오 선생이 이건 완전히 나체화구나 라고 느낀 건 따지면 빚내서 집 사고 그 대출금 갖고 있는 나나 권씨나 다를 게 없구나. 권씨나 나나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권씨는 참외 먹는 사람들에게 동질감,
나는 돈 빌리려고 했었던 권 씨에게 동질감. 어찌 보면 누가 누군가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동질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유사한 구도를 제시한 이유는 뭐예요? 권 씨에게 거리 두고 관망하던 내가 반성하고 의식의 변화를 겪어. 맞아. 지금 내가 밥 안 굶는다고 밥 굶는 사람들 무시하고 외면하면 안 되지. 독자의 공감과 감정이입을 이끌어냅니다. 이야기. 다음을 보고 시대 상황에서의 알 수 있는 일단 이 말 자체가 중요해요. 개인과 사회의 갈등. 개인, 권씨. 쫓겨나야 하는 사람들, 철거민들. 대사회, 국가 권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개인 대 사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권 씨는 자기 집을 갖고 싶다라는 소망을 지닌 평범한 소시민이었지만 광주 대단지 민권운동의 주동자로 몰려 전과가 되고 지식인이란 자의식에 매달린 채 무의미한 무능력한 빈민으로 살죠. 체크. 70년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인간을 고려하지 않는 부당한 정책과 사회의 모습으로 개인의 삶이 망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옆에 있는 221페이지는 안 읽어보셔도 되고요. 222페이지 빈칸 채워주시죠.